노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미 다들 아시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발견이 아닙니다. 진짜 새로운 사실은 노화가 대체 언제 시작되는지, 그리고 왜 너무 늦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화가 60대에 서서히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이 나쁘면 50대일 수도 있겠지요. 주름진 얼굴을 상상합니다. 행동이 느려지는 것을 상상합니다. 아직은 걱정할 필요 없는 아주 먼 훗날의 흐릿한 내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상상 속에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고 느끼니까요. 하지만 과학이 밝혀낸 실제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25세부터 측정 가능한 생물학적 쇠퇴를 시작합니다. 60세도 아니고 50세도 아닙니다. 25세입니다. 그리고 노화는 시작을 알리지 않습니다. 알람도 없고 경고 사격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천하무적이라고 느끼는 동안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만큼 충격적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의 변화를 알아차릴 즈음이면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7단계의 생물학적 노화 단계 중 최소 2단계를 이미 지나친 후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일어난 변화들은 저절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흰머리, 피부 탄력 저하, 체력 저하 같은 것들 말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단지 표면적인 신호일 뿐입니다. 일반적인 건강정보 채널에서는 절대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결과물입니다. 10년 단위로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연속적인 생물학적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의 순서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2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예전보다 왜 몸이 무겁고 힘들어졌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끝까지 영상을 보셔야 할 이유입니다만 노화 과정을 늦추기 위해 정확히 어떤 레버를 당겨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 영상의 핵심을 미리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4단계에 도달할 즈음이면 여러분은 몸의 모든 장기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생물학적 변화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20대 후반에 보이지 않게 조용히 시작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7단계가 모두 끝난 후 이 노화를 막기 위해 과학 연구가 실제로 증명한 방법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양제나 스킨케어 루틴 같은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의 아무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럼 맨 처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단계, 20대, 기만적인 전성기. 겉보기에 20대는 생물학적 정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진정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심혈관계는 최고 용량에 가깝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신체 활동 중 몸이 산소를 추출하고 사용하는 효율을 측정하는 지표인 최대 산소 섭취량, 즉 VO2max는 20세에서 25세 사이의 최고조에 달합니다. 근육 섬유는 밀도가 높습니다. 회복도 빠릅니다. 면역 체계는 정밀하게 반응합니다. 3일 연속으로 몸에 나쁜 음식을 먹어도 다음날 아침이면 거의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진짜 생물학적 이점이죠. 하지만 이것이 매우 위험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이 끄떡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이미 시작되고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30세도 40세도 아닌 20세가 되면 피부는 매년 약 1%의 속도로 콜라겐을 잃기 시작합니다. 콜라겐은 조직의 단단함과 탄력을 주고 반복되는 스트레스를 견디고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구조 단백질입니다. 30세가 될 무렵이면 20세 때 가지고 있던 콜라겐의 10%를 이미 잃은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름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콜라겐 손실은 여러분의 관절, 동맥벽, 장점막, 그리고 장기들을 지지하는 구조물 등 몸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은 어떨까요? 이미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청소년기의 최고조에 달했다가 20대 초중반부터 길고 느린 하락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10대들의 근육 성장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장 호르몬이 우리 몸의 가장 핵심적인 세포 복구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손상된 세포를 찾아내고 고치는 속도를 조절합니다. 성장 호르몬이 줄어든다는 것은 몸의 모든 조직에 대한 유지 보수 작업이 느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동 후 회복이 느려집니다.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이 느려집니다. 스트레스로부터의 회복도 느려집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DNA 가닥의 끝을 보호하는 텔로미어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짧아집니다. 신발끈 끝에 붙어 있는 얇은 플라스틱 조각을 떠올려 보십시오. 세포가 스스로를 복제할 때마다 그 보호막이 아주 조금씩 짧아집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약 8천에서만 염기성 길이의 텔로미어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20대 중반이 되면 이미 측정 가능할 정도로 그 길이가 눈에 띄게 짧아집니다. 짧아지는 속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수준, 수면의 질, 식습관, 그리고 염증에 의해 강력한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만성적인 심리적 스트레스는 단 몇 년 만에 생물학적 나이를 10년이나 더 먹게 할 수 있는 속도로 텔로미어 단축을 가속화한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가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앞서 언급한 심혈관의 정점인 최대 산소 섭취량 역시 25세를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매년 약 1%씩 감소하며 10년이면 10%가 떨어집니다. 45세가 되면 훈련받지 않은 사람의 심혈관 능력은 전성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는 에너지 수준, 운동 내성, 그리고 장기적인 심혈관 질환 위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대에 일어나는 또 다른 변화가 있는데 거의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뇌는 청소년기부터 20대 중반까지 시냅스 가지치기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효율적인 과정입니다. 뇌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신경 연결을 끊어버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결을 강화합니다. 20대에 무언가를 배울 때 어린 시절보다 더 빠르고 오래 기억에 남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뇌가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최적화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냅스 가지치기는 20대 중후반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는 부상이나 스트레스, 혹은 사용하지 않아 잃어버린 신경 연결이 새롭게 대체되는 속도가 느려지고 효율도 떨어집니다. 새로운 연결을 빠르게 형성하는 뇌의 놀라운 가소성이 처음으로 측정 가능한 쇠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느려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 느려짐은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20대의 우리 몸은 여전히 훌륭하게 이 쇠퇴를 보상해냅니다. 분명 몸은 쇠퇴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진 예비력이 너무나 깊어서 전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있는지조차 모르는 생물학적 자본을 펑펑 쓰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20대에서 30대 사이에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은 단순히 지금 당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맞이할 모든 10년의 생물학적 기준점을 설정합니다. 연구자들은 이것을 생물학적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전성기 시절에 쌓아둔 생리적 예비력은 앞으로 다가올 모든 단계의 출발점을 결정합니다. 20대에 만들어둔 근육은 40대의 근감소증을 늦추는 예비 자산이 됩니다. 20대에 지켜낸 수면은 50대의 염증 수치를 낮춰줍니다. 20대에 관리한 스트레스는 60대에 아주 중요해질 텔로미어의 길이를 보존해줍니다. 20대는 생물학적 자본을 탕진할 때가 아닙니다. 투자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3단계에 접어들어서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이미 계산법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2단계, 30대, 소리 없는 표류. 이 시기는 사람들이 완전히 방심하고 있다가 허를 찔리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되는 데에는 아주 명확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30대에도 겉모습은 여전히 꽤 괜찮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몸 상태도 그럭저럭 괜찮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이미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대와는 달리 여러분의 몸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속도로 손상을 만회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은 거의 아무도 경고해주지 않는 일입니다. 바로 근육량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극적인 변화는 아닙니다. 하룻밤 사이에 거울 속 모습이 달라지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하지만 30살 무렵부터 운동을 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은 10년마다 골격근량의 삶에서 5%를 잃게 됩니다. 이 과정의 의학적 명칭은 근감소증으로 그리스어로 살코기의 빈곤이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것은 중년 이후 나타나는 생물학적 변화 중 가장 결과가 치명적이면서도 가장 과소평가되는 변화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더 일찍 시작됩니다. 이것이 겉모습 말고도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근육은 단순히 무거운 것을 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핵심적인 대사 엔진입니다. 1파운드, 즉 약 0.45kg의 근육이 있을 때마다 우리 몸은 가만히 쉬고 있을 때도 하루에 6칼로리를 더 연소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10년 동안 조용히 약 2.2kg의 근육을 잃게 되면 하루 기초 대사량이 30칼로리나 줄어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1년이면 무려만 1000칼로리의 대사량 차이가 생깁니다. 먹는 양이나 움직이는 양을 단 하나도 바꾸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또한 근육 조직은 우리 몸 전체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흡수하는 곳입니다.
건강한 근육량이 풍부하면 세포는 인슐린에 아주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근육이 줄어들면 인슐린 저항성이 스멀스멀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아무런 소리도 없이, 뚜렷한 증상조차 없이 말입니다. 혈당 조절 능력이 조용히 떨어지고 지방이 축적되는 패턴이 바뀌며 몸 전체의 대사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육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0대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생물학적 사건은 따로 있습니다. 더 치명적인 변화는 바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세포 안에 있는 에너지 생산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는 30대가 되면서 그 숫자와 효율성이 모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진이 발표한 기념비적인 연구에 따르면 앉아서 주로 생활하는 30대와 40대 사이의 사람들에게서 골격근 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측정 가능할 정도로 감소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근육에만 국한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세포가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방식을 조절하는 중앙 통제소입니다. 염증 신호를 통제합니다. 손상되거나 노화된 세포가 제거되고 교체되는 속도를 지휘합니다. 미토콘드리아의 효율이 떨어지면 그 아래 연결된 모든 시스템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남성의 경우 30세 이후부터 테스토스테론이 매년 약 1%씩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수준은 아닙니다. 거의 느낄 수 없을 만큼 느린 내리막길입니다. 하지만 40세가 되면 기본 테스토스테론의 10%를 잃었을 수 있습니다. 50세가 되면 잠재적으로 20%까지 잃게 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성호르몬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것은 몸 전체의 조직을 형성하는 전신 신호입니다. 골밀도, 적혈구 생성, 에너지 조절, 감정의 안정성, 그리고 인지적 날카로움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 호르몬의 느린 감소는 본인이 스스로 알아차리기 전에 이미 온몸으로 먼저 느끼게 됩니다. 여성의 경우 30대의 호르몬 양상은 훨씬 더 복잡하며 종종 일상을 즉각적으로 방해합니다. 폐경 전후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기 몇 년 전부터 이미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수면의 질과 깊이, 코르티솔 조절, 염증 신호, 그리고 기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30대 후반의 많은 여성들이 이런 변화를 단순히 스트레스나 생활 방식 때문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미 시작된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수면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30대는 수면 구조에 있어서 측정 가능하고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깊은 서파 수면 단계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 단계는 뇌가 세포 수준의 대청소를 가장 강도 높게 수행하는 시간이며 뇌하 수체가 가장 많은 양의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는 시간입니다. 40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25세 때보다 훨씬 적은 양의 서파 수면을 취하게 됩니다. 심지어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은 똑같은데도 말입니다. 서파 수면이 줄어든다는 것은 밤사이 조직 복구가 덜 이루어지고 뇌의 대사 노폐물이 덜 청소되며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장기 기억을 굳히는 과정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작용들은 한꺼번에 덮치지 않습니다. 수년에 걸쳐 아주 조용히 축적됩니다. 이제 3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마음속에 꼭 간직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단계부터는 20대와 30대에 조용히 시작되었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조용히 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물학적 과정들이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서로 상호작용하기 시작하면서 혈액 검사로 수치가 나타나고 영상 촬영으로 눈에 보이며 마침내 일상생활에서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뚜렷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3단계 40대 가속의 시대. 40대가 노화가 처음 시작되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40대는 노화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부인할 수 없게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늙었다고 느껴서가 아닙니다. 40대에도 컨디션이 아주 좋은 사람들은 많으니까요. 세포와 장기 수준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속도가 한 단계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 주요 변화는 바로 신장, 즉 콩팥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변화를 전혀 예상하지 못합니다. 혈액에서 대사 노폐물을 걸러내고 체액의 균형을 맞추며 미네랄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신장의 기능은 40세 이후 매년 약 1%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임상적으로는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수치로 이를 측정합니다. 40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장이 거의 100%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60세가 되면 그 능력이 20%나 떨어집니다. 80세가 되면 신장 질환을 앓은 적이 없는 사람조차 40% 이상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신장 기능은 우리 몸 전체의 대사 환경을 조절하는 마스터 컨트롤러이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체액량과 나트륨 균형을 조절하여 혈압을 통제합니다. 비활성 상태의 비타민들을 활성 호르몬 형태로 바꾸어 칼슘 흡수, 골밀도, 면역 조절을 담당하게 합니다. 또한 골수의 적혈구를 만들라고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인 에리스로포이에틴을 생성합니다. 40대를 거치며 신장 기능이 조용히 떨어지면 이 모든 하위 과정들의 질이 함께 떨어집니다. 기능 저하가 아주 심각해지기 전까지는 단 하나의 뚜렷한 증상조차 나타나지 않은 채 말입니다. 40대는 또한 염증의 성격이 변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20대 때의 염증은 급성이고 뚜렷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치면 면역 체계가 맹렬하고 정확하게 표적을 향해 일시적인 공격을 퍼부었고 염증은 깔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40대가 되면 이탈리아의 면역학자 클라우디오 프란체스키가 처음 명명한 염증 노화라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노화의 특징인 낮고 만성적이며 전신에 퍼지는 염증을 말합니다. 이것은 감염이나 스포츠 부상으로 인한 염증이 아닙니다. 배경에 깔린 끊임없는 소음과 같습니다. 염증 경로가 약하지만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서서히 조직을 갉아먹고 혈관벽을 부식시키고 신경세포를 자극하며 장점막을 파괴하고 관절 연골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 염증을 주도하는 범인이 바로 노화세포입니다. 이들은 분열을 멈춘 늙고 손상된 세포들입니다. DNA가 너무 망가져서 안전하게 복제할 수도 없지만 정상적인 세포 자살 과정을 통해 죽지도 않는 세포들입니다. 이 세포들은 조직에 쌓여 주변의 건강한 조직을 망가뜨리는 염증 신호, 성장인자, 그리고 단백질 분해 효소들의 혼합물을 끊임없이 뿜어냅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분비 패턴을 노화 관련 분비 표현형이라고 부릅니다. 학계에서는 이 세포들을 좀비 세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40대가 되면 이 좀비 세포의 숫자가 조직의 기능에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칠 수준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심혈관계는 이 영향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혈관벽이 서서히 굳어지는 동맥 경직도는 40대를 거치며 측정 가능할 정도로 증가합니다. 동맥벽의 탄력 섬유는 서서히 분해되고 그 자리를 뻣뻣한 콜라겐 교차 결합이 채웁니다. 유연성이 떨어진 혈관을 통해 피를 밀어내기 위해 심장은 매번 뛸 때마다 더 높은 압력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단순히 짜게 먹어서 혹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혈압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계적인 변화야말로 나이가 들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가장 핵심적인 구조적 원인입니다. 혈관 자체의 건축 구조가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뼈는 어떨까요? 뼈는 끊임없이 생물학적 변화를 겪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뼈는 두 종류의 세포, 즉 낡은 뼈를 부수는 파골세포와 새로운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 사이의 끊임없는 경쟁에 의해 조절됩니다. 20대와 30대 초반까지는 이 두 과정이 대략 균형을 이루며 뼈를 만드는 쪽이 살짝 앞서 나갑니다. 하지만 40대가 되면 이 균형이 뒤집힙니다. 뼈를 파괴하는 속도가 형성하는 속도를 앞지르기 시작합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전후 몇 년 동안 이 과정이 극적으로 가속화됩니다. 에스트로겐은 파골세포의 활동을 막는 가장 중요한 생물학적 브레이크입니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면 파골세포는 아무런 제재 없이 날뛰게 됩니다. 어떤 여성들은 폐경 직후 몇 년 동안 매년 5에서 7%의 골밀도를 잃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소한 변화가 아닙니다. 뼈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조적인 변형입니다. 아무런 소리도 없이 고통도 없이 진행되며 골절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감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간 역시 40대에 측정 가능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간의 질량은 성인 초기 때 최고조에 달했다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간이 일 분당 처리하는 혈액의 양인 간 혈류량은 40세 이후 매년 약 0.3에서 1.5%씩 감소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간이 약물과 독소를 대사하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며 포도당의 균형을 맞추는 가장 핵심적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혈액을 더 느리게 처리하는 간은 이 세 가지 일 모두에서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면 술을 견디는 능력이 떨어지고 노년층이 될수록 약물 복용량을 조절해야 하며 식단을 바꾸지 않아도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40대에 가속화되는 이 모든 현상들에는 더 상위 계층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20대 중반부터 차곡차곡 쌓여온단 하나의 생물학적 변화 말입니다. 50대, 즉 4단계가 되면 이 근본 원인이 여러분의 신체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시스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4단계, 50대, 호르몬 대지진. 앞에 3단계를 주의 깊게 들으셨다면 한 가지 패턴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쇠퇴, 즉 근육 손실, 미토콘드리아 효율 저하, 골밀도 감소,
염증 노화, 신장 기능 저하 등에는 모두 호르몬이라는 실타래가 얽혀 있습니다. 근육 손실은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 가속화됩니다. 골밀도는 에스트로겐과 부갑상선 호르몬에 의해 조절됩니다. 염증은 코르티솔, 성호르몬, 그리고 갑상선 기능에 의해 통제됩니다. 면역 체계는 호르몬 신호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심지어 신장 기능에도 호르몬 조절 장치가 있습니다. 50대는 이 모든 시스템을 견제하고 유지하던 호르몬 구조가 가장 극적인 재건축을 겪는 시기입니다. 여성의 경우 임상적으로 폐경은 월경 주기가 12개월 연속으로 멈춘 상태를 말합니다. 대개 45세에서 55세 사이에 발생하며 서양 인구의 평균 연령은 51세입니다. 하지만 호르몬의 변화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생리 전까지 호르몬이 요동치는 폐경, 이행기는 짧게는 4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에스트로겐 수치는 매우 불규칙해집니다. 예측할 수 없이 치솟았다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프로게스테론은 에스트로겐보다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폐경 전후의 이러한 호르몬 변동성은 수면 구조, 인지적 명확성, 감정 조절, 심혈관 기능, 그리고 뼈의 회전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개는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폐경 이후 여성의 심혈관 질환 위험은 아주 가파르고 빠르게 치솟습니다. 성인 시절 내내 여성은 같은 나이의 남성보다 심장질환 발생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하지만 그 보호막은 폐경 이후의 기간 동안 거의 사라집니다. 60대 중반이 되면 여성과 남성의 심혈관 위험 프로파일은 거의 동일해집니다. 이유는 전적으로 생물학적인 것에 있습니다. 혈관의 탄력성, 나쁜 콜레스테롤 조절, 염증 신호 통제, 그리고 혈소판 기능에 미치는 에스트로겐의 보호 효과가 그토록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 그 보호막도 함께 사라집니다. 남성의 경우 30대부터 시작된 테스토스테론의 감소가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50대가 되면 그 누적된 손실이 임상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나타나는 증상들은 스트레스나 과로, 혹은 단순히 나이 탓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피로감, 추진력과 의욕 저하, 근육은 빠지고 지방은 쌓이는 체성분 변화, 수면 장애, 그리고 떨어지는 예리함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근본적인 원인은 호르몬에 있습니다. 나이로 인한 테스토스테론 감소를 뜻하는 후기 발현 성성 기능 저하증은 전체 남성의 약이 퍼센트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50대와 60대 남성에게는 훨씬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납니다. 자, 이제 제가 앞서 약속드렸던 뇌의 인지 기능에 관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뇌 부피는 30세 이후 매년 약 0.2%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50대가 되면 누적된 손실이 MRI, 이 구조 스캔에서 측정될 정도가 되는데 특히 두 가지 핵심 영역에서 두드러집니다. 첫 번째는 실행 기능, 작업 기억,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그리고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질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고 저장하는 뇌의 1등 공신, 해마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또한 노폐물을 씻어내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우리가 수면을 취하는 동안 뇌 조직 전체의 혈관을 따라 흐르는 액체로 채워진 통로인 뇌의 글림프 시스템이 대사, 부산물을 씻어냅니다. 여기에는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핵심 단백질로 지목되는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도 포함됩니다. 이 글림프 시스템의 청소 효율은 수면의 깊이와 시간에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40대와 50대를 거치며 서파 수면이 감소함에 따라 뇌의 야간 노폐물 청소 작업은 눈에 띄게 비효율적으로 변합니다. 노폐물이 제거되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이것이 곧바로 치매로 이어진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50대의 대다수 사람들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리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점진적으로 위험을 높이는 실질적인 생물학적 메커니즘입니다. 이 시기에는 장내 미생물 생태계 역시 뚜렷하게 변화합니다. 인간장수 프로젝트와 플랑드르, 장내 세균총 프로젝트를 포함한 대규모 장기 연구들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은 성인 초기에 최고조에 달했다가 50대가 되면 눈에 띄게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생물 다양성은 소화관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 종의 총숫자와 종류를 의미합니다. 다양성이 낮아지면 전신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면역 반응은 약해지고 덜 정밀해지며 대사 조절 능력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장과 뇌는 과학자들이 장내축이라고 부르는 양방향 통신망을 통해 끊임없이 대화합니다. 이 통신망은 미주신경, 혈액을 타고 흐르는 면역 물질, 그리고 장내 세균이 합성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면 이 뇌와의 통신망 역시 붕괴됩니다. 그에 따라 인지 기능과 기분에도 악영향이 뒤따릅니다.
자, 여기서 분위기를 한번 환기해 보겠습니다. 4단계의 이야기가 좀 무겁게 들리시죠? 사실 그렇습니다. 중대한 변화니까요. 하지만 앞으로 나올 내용을 결정짓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몸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사건일 뿐 피할 수 없는 사형 선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메커니즘에는 노화의 속도를 눈에 띄게 늦추는 것으로 증명된 구체적인 조절 장치, 즉 입력값들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측정 가능한 생물학적 세태를 진짜로 역전시킬 수 있는 입력값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들을 모두 알려드리기 전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개입 방법들이 왜 그토록 강력하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려면 5단계, 6단계, 7단계에서 노화가 어떻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보셔야만 그림이 완성됩니다. 5단계, 60대, 복리의 저주. 60대의 생물학적 상태가 그 이전의 모든 10년과 확연히 구분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요. 진짜 이유는 20대, 30대, 40대, 50대에 조용히 시작되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동시에 서로 얽히며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 손실은 호르몬 감소와 합쳐져 복리로 불어납니다. 염증 노화는 미토콘드리아 손상과 합쳐집니다. 신장 기능 저하는 심혈관의 경직과 결합합니다. 각각의 변화가 다른 변화들을 증폭시킵니다. 그리고 노화의 복리 계산법은 결코 자비가 없습니다. 근육 손실을 가장 명확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30대에 앉아서만 생활하는 사람들은 10년마다 3에서 5%의 근육을 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그 속도가 확 빨라집니다. 터프츠 대학교 인간영양연구센터의 연구진은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노년층의 경우 10년 동안 최대 15%의 근육 손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숫자만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60대에 잃어버리는 근육은 단순히 양이 줄어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근육의 구성 자체가 변합니다. 빠른 힘의 생성, 폭발적인 파워, 균형 회복, 그리고 빠른 반응 움직임을 담당하는 속근, 즉 제2형 근섬유가 지지력을 담당하는 지근인 제1형 근섬유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의 가장 위험한 결과 중 하나인 낙상의 배후에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미국에서 65세 이상 성인의 치명적 및 비치명적 부상의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낙상입니다. 암도 아니고 심장 질환도 아닙니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핵심적인 생물학적 원인은 단지 뼈가 약해져서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사실이지만요. 진짜 원인은 젊은 몸이었다면 비틀거릴 때 무의식적으로 재빨리 자세를 고쳐 넘어지는 것을 막아냈을 근육의 빠른 반응 속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2형 근섬유의 밀도가 떨어지면 그 짧은 찰나에 필요한 반응 속도가 아예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60대의 면역 체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면역 체계는 면역 노화, 즉 생물학적 노화에 따른 면역 기능의 전반적인 저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우리 면역 체계의 특수하고 정밀한 병원체 사냥꾼인 T세포를 생산하고 훈련시키는 흉선은 청소년기 이후부터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60대가 되면 이 흉선은 대부분 지방 조직으로 대체됩니다. 몸에서는 여전히 T세포를 만들어내지만 줄기세포의 종류가 훨씬 좁아진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면역 반응이 가진 다양성과 정밀함이 눈에 띄게 좁아진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면역 체계가 비정상적인 세포들을 찾아내고 파괴하는 데 덜 효과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면역 체계가 정상적일 때 암세포가 뿌리를 내리기 전 미리 제거해버리는 초기 암세포들까지도 잘 찾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이전에 만난 적 없는 새로운 병원체에 대해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백신에 대한 반응률도 떨어지는데 노년층에서 독감이나 폐렴구균 백신의 효과가 낮게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면역 노화로 인해 노화세포를 감시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좀비세포의 축적은 더욱 가속화되고 이것은 다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염증 노화의 먹이가 됩니다. 스스로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는 것입니다. 60대에는 심혈관 시스템이 겹겹이 악화되는 현상도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40대부터 시작된 동맥의 경직은 이제 심장 근육의 움직임에 측정 가능한 변화를 일으킬 정도가 되었습니다. 동맥이 뻣뻣해지면 심장에서 뿜어낸 혈압 파동이 더 강한 힘으로 심장을 향해 튕겨져 나오는데 이를 파동 반사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심장은 반사되어 돌아오는 압력을 이겨내기 위해 매번 뛸 때마다 수축기 혈압을 더 높여야만 합니다. 수년, 수십 년 동안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심장의 주 펌프실인 좌심실이 두꺼워지기 시작합니다.
임상에서는 이를 좌심실 비대증이라고 부릅니다. 심실벽이 두꺼워지고 유연성이 떨어지면 심장이 힘차게 피를 뿜어내는 능력이 보존되어 있다 하더라도 박동과 박동 사이에 심장이 이완되고 피가 채워지는 과정이 어려워집니다. 이것을 이완기 기능 장애라고 합니다. 갑상선은 어떨까요? 갑상선 기능이 나이에 따라 모두 똑같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진단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갑상선 호르몬이 살짝 적게 분비되는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60대를 거치며 점점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갑상선 기능이 아주 약간만 떨어져도 대사율, 체온 조절, 인지 속도, 기분,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치료가 가능한 질환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검사보다는 그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치부되며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0세 이상 성인 중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유병률은 10에서 15%로 추정되며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납니다. 이제 귀의 안쪽, 뇌이로 가보겠습니다. 소리의 진동을 신경신호로 바꾸는 달팽이관의 미세한 유모세포와 공간감각과 균형감각을 조절하는 전정기관의 유모세포가 모두 나이가 들면서 죽어가기 시작하고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노인성 난청이라고 부르는 이 증상은 단순히 소리 볼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전에는 거의 노력을 들이지 않았던 청각 정보를 처리하고 해석하는 일에 뇌가 엄청나게 많은 인지자원을 강제로 쏟아부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청력 손실을 치료하지 않은 사람의 뇌는 끊임없이 무리하게 작동하며 기억력, 실행 기능, 그리고 다른 인지 과정에 쓰여야 할 자원들을 청각 처리로 빼앗아옵니다. 치매 예방, 중재, 치료에 관한 2020년 란셋위원회 보고서는 역대 가장 포괄적인 치매 위험 인자 분석 중 하나인데 중년기에 방치된 청력 손실을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큰 단일 규정, 가능 위험 인자로 꼽았습니다. 인구 집단 전체의 기여 위험도를 기준으로 볼 때 흡연보다 더 크고 운동 부족보다도 더 큽니다. 이것은 사소한 각주가 아닙니다. 가장 핵심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6단계는 우리가 결정적인 임계점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곳입니다만 전혀 예상치 못하게도 슈퍼 에이징이라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십시오. 6단계, 70대, 결정적 임계점. 70대는 이전의 그 어떤 10년과도 확연히 다른 생물학적 교차로를 상징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난 날부터 센 나이인 달력 나이와는 별개로 생물학적 나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력 나이는 당신이 살아온 횟수를 뜻할 뿐입니다. 생물학적 나이는 당신의 세포, 텔로미어, 염증 수치, 후성 유전학적 변화, 그리고 장기 기능들이 실제로 당신의 몸 내부 상태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70대가 되면 이 달력 나이와 생물학적 나이 사이의 격차가 어느 쪽으로든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영국 바이오뱅크, 그리고 장기적인 노화 추적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달력 나이가 같은 70대라도 생물학적 나이는 15년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어떤 70대는 55세의 세포와 장기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85세의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난 날은 똑같지만 생물학적 현실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격차를 만드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세포 노화는 40대부터 축적되어 왔지만 70대가 되면 그 짐이 신체 생리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염증 신호를 뿜어내는 좀비 세포인 노화세포가 특정 조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집니다. 이 세포들은 주변의 화학적 환경을 오염시켜 주변의 건강한 세포 기능마저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 세포들을 찾아내 파괴하는 면역 체계의 능력, 즉 세포 노화에 대한 면역 감시 능력은 면역 노화 때문에 바로 이 시기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제 이것을 노화의 이중 타격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노화 세포의 축적이 첫 번째 타격입니다. 40대와 50대에 쌓이기 시작하죠. 그 세포들을 치우지 못하는 면역 감시 체계의 실패가 바로 두 번째 타격입니다. 60대와 70대에 가속화됩니다. 이 두 과정이 하나로 융합될 때 조직의 온전함과 장기 기능에 미치는 복합적인 타격은 엄청납니다. 20년 동안 텔로미어의 길이도 위험한 수준에 도달합니다. 수십 년에 걸친 추적 연구를 보면 70대의 텔로미어가 눈에 띄게 짧아진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암, 그리고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이 측정 가능할 정도로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특정 기능의 한계치 이하로 떨어져 치명적으로 짧아진 텔로미어는 세포를 영구적인 노화 상태로 만들거나 스스로 죽는 세포 자살 경로를 작동시킵니다. 텔로미어의 길이가 대변하는 생물학적 예비력이 이 단계에서는 건강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결정짓는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직관에 반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지금까지 아껴둔 이야기입니다. 70대, 80대, 그리고 그 이상의 나이에도
몸의 생물학적 기능이 이런 예상된 쇠퇴의 궤적을 따르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들을 광범위하게 연구해왔습니다. 이들을 슈퍼에이저라고 부릅니다. 슈퍼에이저는 7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20년에서 30년 더 젊은 사람들과 맞먹는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분들입니다. 그들의 뇌 MRI 영상을 보면 대뇌 피질이 얇아지는 현상이 극적으로 적습니다. 그들의 기억력과 정보 처리, 속도 테스트 결과는 건강한 40대 후반이나 50대의 평균 수준과 비슷합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슈퍼에이징 연구 프로그램 연구원들은 슈퍼에이저들의 뇌, 특히 전대상 피질이라는 영역의 피질 두께가 건강한 중년 성인의 것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두껍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분들은 단순히 유전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연구자들이 그들의 특징을 분석했을 때 행동과 생리학적인 면에서 일관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다룰 우리가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7단계, 80대, 그리고 그 이후. 이 시기는 세포의 생존 모드가 켜지는 곳이며 노화 과학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들이 쏟아져 나오는 곳입니다. 7단계, 80대 그 이후. 세포 생존 모드. 80대가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단지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성질의 변화입니다. 70대의 생물학적 과정들, 즉 겹겹이 쌓인 타격, 노화세포의 부담, 면역 노화가 이제 몸의 보상작용이 진정으로 한계에 달하는 임계점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90대나 100세까지 장수하는 분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90대와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노화 쇠퇴의 지표를 완벽히 피해간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분들 중 다수도 똑같은 쇠퇴를 겪었습니다. 그들을 남들과 다르게 만든 핵심은 수십 년에 걸친 모든 시스템의 쇠퇴 속도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히 유지된 그 속도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생물학적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80대에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장애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됩니다. 세포 하나당 기능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숫자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들 때 생기는 세포의 배기가스인 활성산소종의 누출 비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젊은 몸에서는 이런 활성산소종이 카탈라제, 초산화물 불균등화 요소, 글루타치온 과산화 요소, 같은 항산화 요소 시스템에 의해 빠르게 중화됩니다. 80대가 되면 이 항산화 방어 시스템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세포의 단백질, 지질, DNA가 산화되어 손상되는 속도가 우리 몸의 복구 시스템이 고쳐내는 속도보다 더 빨라집니다. 이것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특별히 더 큽니다. 신경망 사이의 촘촘함과 연결 강도를 의미하는 신경 연결성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쇠퇴해왔습니다. 하지만 80대가 되면 인지 예비능이라는 개념이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이 됩니다. 인지 예비능이란 뇌의 주요 통로가 손상되거나 파괴되었을 때 대안이 되는 신경 통로와 네트워크를 끌어다 쓸 수 있는 뇌의 능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두 도시 사이에 여러 개의 우회 도로를 만들어 놓은 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한 도로가 막히면 인지 예비능이 높은 뇌는 다른 길을 찾아냅니다. 이 높은 인지 예비능은 교육, 지적활동, 새로운 기술 학습, 사회적 교류, 이중언어 사용,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체적인 운동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인지 예비능이 높은 사람들은 측정 가능한 아밀로이드 침착, 심각한 대뇌 피질 축소, 백질 병변 등 뇌에 엄청난 물리적 변화가 생겨도 훌륭한 인지 기능을 유지합니다. 예비 능력이 뒷받침된다면 뇌는 병리학적인 짐을 짊어지고도 제 기능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노화 과학을 통틀어 가장 희망적인 발견 중 하나입니다. 뇌는 단순히 생물학적 노화의 희생양이 아닙니다. 뇌는 스스로 참여하는 시스템이며 역경에 처했을 때 얼마나 잘 버틸지는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어떤 입력을 주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체적으로는 이 시기에 노쇠 증후군이 가장 핵심적인 임상 개념이 됩니다. 노쇠는 단순히 쇠약해지거나 늙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린다 프리드 연구원이 확립한 엄격한 기준에 의해 정의되는 특정한 임상 증후군입니다. 5가지 기준은 의도치 않은 체중 감소, 극심한 피로감, 보행 속도 저하, 악력 저하, 그리고 신체 활동량 저하입니다. 3개 이상 해당하면 노쇠, 1~2개 해당하면 노쇠 전 단계로 분류됩니다. 2단계 모두 낙상, 입원, 수술합병증, 독립성 상실, 그리고 사망 위험을 극적으로 높입니다. 여기서 노쇠에 관한 연구가 실제로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쇠는 나이가 들면 무조건 겪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증후군입니다. 뚜렷한 유발 요인이 있고 그 요인들은 우리의 노력과 개입에 반응합니다. 80대나 90대 초반의 사람들에게도 맞춤형 저항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노쇠 전 단계를 정상으로 되돌리고 노쇠 점수를 눈에 띄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생물학은 나이와 상관없이 반응합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도 후성 유전학적 시계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의 후성 유전체는 DNA에 가해지는 화학적 변형, 주로 어떤 유전자가 언제 발현될지를 조절하는 메티라 패턴으로 구성됩니다. UCLA의 스티브 호바스 교수는 이 메티라 패턴이 달력 나이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측하는 생물학적 시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가 달력 나이와 다르게 움직일 때 건강의 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80대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후성 유전학적 시계는 달력 시간보다 더 빠르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여러 건의 발표된 연구들에 따르면 특정 생활 방식의 개입, 그 중에서도 특히 운동과 수면 최적화가 이런 메티라의 변화를 눈에 띄게 늦출 수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2023년 저널 에이징셀에 발표된 기념비적인 연구는 식단, 수면, 운동, 스트레스 관리를 결합함으로써 노년층의 후성 유전학적 나이 지표를 부분적으로 역전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노화는 진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7단계도 모두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학은 이제 점점 더 명확하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들이 정해진 트랙 위를 달리는 열차처럼 결코 피할 수 없는 숙명은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들은 생물학적 경향성일 뿐이며 우리가 어떤 입력을 주느냐에 따라 반응합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의 첫 문장부터 제가 꽁꽁 숨겨두었던 바로 그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건강을 다루는 대부분의 콘텐츠들이 오류를 범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들은 생물학적 노화 관리를 그저 최적화의 문제로 취급합니다. 완벽한 영양제 조합, 바이오 해킹 기법, 그리고 혈액 검사, 수치 모니터링 같은 것들 말이죠. 물론 그런 것들 중 일부는 타당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7단계를 아우르며 생물학적 나이의 지표를 실제로 뒤바꿀 수 있는 진짜 방법에 대한 연구 결과는 아주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고 강력한 몇 가지 입력값들로 좁혀집니다. 수십 가지가 아닙니다. 단 몇 가지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진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이것은 증거의 강력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바로 저항 훈련, 즉 근력 운동입니다. 단순한 유산소 운동도 걷기도 요가나 스트레칭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육에 가해지는 기계적 부하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며 몸이 적응하도록 강제하는 점진적 과부하 저항 훈련을 말합니다. 왜 이것이 노화 문헌 전체를 통틀어 가장 많이 연구되고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는 개입 방법일까요? 2017년 학술지 셀 메타볼리즘에 발표된 기념비적인 연구에 따르면 12주 동안 저항훈련과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병행한 노년층에게서 특정한 미토콘드리아 노화 지표가 크게 뒤집히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항훈련 그룹은 단백질 합성을 담당하는 구조인 근육세포 내 리보솜의 숫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연구자들이 한 방향으로만 진행된다고 믿었던 세포의 노화 지표가 완전히 거꾸로 돌아간 것입니다. 버밍엄 대학교의 2019년 연구에서는 수십 년 동안 꾸준히 훈련해온 70대 마스터스 육상 선수들을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면역 체계 프로파일은 건강한 30대 성인의 것과 비슷했습니다. 그들의 흉선은 달력 나이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야 할 속도로 초기 순수 T세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결과가 뜻하는 바는 엄청납니다.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신체 훈련을 한 결과 면역 체계의 노화 궤적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저항 훈련은 지금까지 논의한 거의 모든 단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감소증을 되돌리는 것은 물론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여 2단계의 대사 기능 저하를 막아줍니다. 노화세포를 제거하고 미토콘드리아 건강을 개선하여 3단계와 4단계의 염증, 노화 지표를 낮춥니다. 3단계의 골밀도 저하를 막고 향상시킵니다. 4단계와 5단계에서 뇌의 야간 글림프 청소 작업을 원활하게 돕기 위해 수면의 질을 깊게 만듭니다. 그리고 5단계와 6단계에서 해마의 부피와 인지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문서화된 증거도 있습니다. 만약 7가지 생물학적 단계 전체를 아우르는 단 하나의 방법을 꼽아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일관된 점진적 과부하 저항 훈련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백합니다. 비유가 아니라 현재까지의 모든 과학적 증거가 가리키는 문자 그대로의 결론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연구들이 점점 더 주목하고 있는 상호 보완적인 유산소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존2 유산소 운동입니다. 존2 훈련이란 대화는 유지할 수 있지만 의미 있는 수준의 힘듦이 느껴지는 강도, 대략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사이의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을 말합니다. 이 강도의 운동은 세포 내에서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 생합성을 자극하고 지방산화의 효율을 높이는데
특별히 효과적입니다. 콜로라도 대학교의 인이고 산밀란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존투훈련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직접적으로 개선하여 저항훈련의 뼈대와 구조적 이점을 완벽하게 보완합니다. 점진적 저항훈련과 규칙적인 존투, 유산소 운동의 결합은 가장 광범위한 생물학적 노화 메커니즘을 동시에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강력한 레버는 수면의 질. 그 중에서도 특히 서파 수면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수면 단계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뇌의 글림프 청소가 일어나며 밤사이 근육 단백질 합성이 지시되고 감정적인 기억이 정리되며 다음날을 위해 코르티솔 조절이 재설정됩니다. 수면은 삶으로부터 도피하여 회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수면은 살아있다는 생물학적 작업의 아주 중요한 핵심 과정입니다.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단 하룻밤만 수면을 완전히 박탈당해도 인간 뇌의 베타아밀로이드 축적이 측정 가능할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아닙니다. 단 하룻밤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수면이 짧아지거나 방해받았을 때 쌓이게 될 알츠하이머의 위험성은 상상 이상입니다. 서파 수면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매우 실용적이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일주기 리듬이 안정되고 수면 구조가 보호됩니다. 침실 온도는 섭씨 15도에서 19도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 체온을 조절하는데 가장 최적화된 온도이기 때문입니다. 알코올은 적은 양이라도 수면 구조를 심각하게 파괴합니다. 비록 잠에 빨리 들게 할지는 몰라도 잠에서 자주 깨게 만들고 렘수면과 서파 수면 단계를 억제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 노출되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깊은 수면에 필요한 중심 체온의 하강을 지연시킵니다. 세 번째 핵심 레버는 대사 유연성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필요와 상황에 따라 주 연료원을 포도당에서 지방으로 혹은 그 반대로 효율적이고 정밀하게 전환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대사 유연성은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신체 활동이 적을수록 떨어집니다. 이 능력이 손상되면 에너지 수준이 예측할 수 없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염증 지표가 올라가며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고 모든 세포의 하부 대사 환경이 불안정해집니다. 대사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두 가지 주요 도구는 앞서 말한 저항 훈련, 그리고 시간 제한 식사입니다. 솔크 연구소의 사친 판다 박사 연구팀은 칼로리 섭취량과 무관하게 하루의 모든 식사를 8에서 10시간 창 안에 마치면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되고 전신 염증 수치가 떨어지며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식사 시간의 배치입니다. 해가 지기 전이나 직후에 마지막 식사를 마치는 것이 늦은 밤에 같은 시간 동안 식사하는 것보다 대사적으로 훨씬 강력한 이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번째 레버는 여러분을 가장 놀라게 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화에 관한 연구 중 가장 거대한 데이터 세트의 뒷받침을 받고 있는 사실입니다. 바로 사회적 유대감입니다. 148개의 독립적인 연구에 참여한 300만 명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2015년 심리과학의 관점학술지에 발표된 메타 분석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 사망 위험을 초래합니다. 비슷하다거나 견줄만 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맞먹는다는 뜻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심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것입니다. 만성적인 외로움은 뇌의 위협 감지 경로, 특히 편도체가 매개하는 기본 위협 반응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로 인해 기본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고 전신 염증 신호가 증가하며 면역 기능이 억제됩니다. 만성적인 사회적 고립은 후성 유전학적 시계를 측정 가능할 정도로 가속화시킵니다. DNA 변형 수준에서 말 그대로 당신을 더 빨리 늙게 만드는 것입니다. 6단계에서 설명했던 슈퍼에이저들, 50대의 생물학적 나이를 가진 70대들은 운동 습관 외에도 거의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풍부하고 잘 유지되는 사회적 연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가꾸는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목적을 가지고 교류합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행동을 통해 발현되는 생물학 그 자체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방금 여러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동안 이해하지도 못하고 대처하지도 못한 채 지나쳐버리는 7단계의 생물학적 노화 과정을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20대에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30대 미토콘드리아의 변화, 40대의 염증 노화와 좀비 세포의 축적, 50대의 호르몬 대지진을 이해했습니다. 60대의 이것들이 어떻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지, 70대의 결정적 임계점이 어떤 모습인지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7단계의 결과가
절대 미리 정해진 숙명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셨습니다. 과학은 명확합니다. 저항 훈련, 수면의 질, 대사 유연성, 사회적 유대감. 이 모든 레버들은 우리가 살펴본 7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든 작동합니다. 20대든 50대든 70대든 80대든 상관없습니다. 이 레버를 당기기 시작하는데 잘못된 타이밍이란 결코 없습니다. 하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무조건 더 좋습니다. 당신이 지금 투자하는 생물학적 자본은 쇠퇴가 그러하듯 시간이 흐를수록 복리로 불어날 것입니다. 오늘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여러분 자신을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늙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바로 지금 이 7단계 중 어딘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논의한 생물학적 사건들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에게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안해할 이유가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정보야말로 수동적으로 끌려가던 생물학적 궤적을 능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그저 우리가 입력하는 대로 반응할 뿐입니다. 시간을 두고 꾸준히 입력값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궤적이 바뀔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통해 단 하나라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이 정보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지도 없이 맥락도 없이 메커니즘도 모른 채 이 궤적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7단계를 그저 흘러가듯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시작된 생물학적 노화 지표를 측정하고 역전시키는 방법에 대해 과학이 말하는 바를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화면의 링크를 확인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프로토콜, 모니터링해야 할 혈액 및 후성 유전학적 생체 지표들, 그리고 생물학적 변화를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시간표까지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먹는 한 끼의 식사, 한 번의 운동, 매일 밤의 수면, 의미 있는 대화, 움직일지 말지 결정하는 그 모든 선택에 몸은 반응합니다. 항상 반응합니다. 당신의 모든 선택을 가치 있게 만드십시오.